1942년 6월 4일 새벽, 태평양 한가운데의 미드웨이 환초에서 북서쪽으로 약 240해리 떨어진 해상입니다. 일본 해군 기동부대의 항공모함 4척,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의 갑판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반, 4척의 갑판에서 항공기 108대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목표는 미드웨이 환초의 비행장과 방어시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드웨이 북동쪽 해상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3척,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이 정박이 아닌 항해 대용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정보참모부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 공격의 목표와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미츠 제독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 이 4척의 항공모함은 진주만을 기습해 미 태평양 함대의 전함 부대를 무력화시킨 주역이었습니다.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까지 휩쓸며며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못한 함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벌어질 전투는 채 6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안에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진주만을 기습한 정예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잃게 되고 숙련된 정비병과 조종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반면 미군도 항공모함 한 척과 수십 명의 조종사를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흔히 기적 같은 승리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우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체 전력을 보유하고도 병력을 지나치게 넓게 분산시켰고, 미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을 한 곳에 집중시켰습니다. 일본군은 미군 항공모함이 뒤늦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했지만, 미군은 일본 함대가 언제 어디서 올지를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과 판단의 결과를 실제 전장에서 감당한 것은 이름 없는 승조원과 젊은 항공대원들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6시간 만에 판가름 났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양측이 각각 무엇을 잃었는지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 일본은 반년 동안 파죽지세로 남방 자원지대를 점령했습니다. 홍콩과 괌, 웨이크 섬이 함락되었고 필리핀, 말레이, 싱가포르가 차례로 일본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4월 초에는 항공모함 6척의 기동부대가 인도양까지 진출해 실론섬의 영국 해군기지를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봄, 일본의 방어선은 서쪽으로 버마, 남쪽으로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동쪽으로 길버트와 마셜 제도까지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에게는 풀리지 않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들이 항구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렉싱턴, 엔터프라이즈, 세로토가는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었고, 이들이 존재하는 한 태평양의 제해권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미 항공모함 세력을 조기에 경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군령부는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을 잇는 보급선을 차단하는 남태평양 방면 작전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본래 미국과의 개전 자체에 회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학과 주미 무관 근무를 통해 미국의 산업 생산력을 직접 목격했던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의 승산이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미국 함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지만, 미국이 한두 번의 패배로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전이 결정되자 야마모토는 이 판단에 따라 진주만 공습을 직접 입안했고, 이번에도 결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우려는 1942년 4월 18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돌리틀 중령이 이끄는 미 육군 B-25 폭격기 16대가 항공모함 호넷에서 발진해 도쿄를 비롯한 일본 본토 여러 도시를 폭격한 것입니다. 군사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일왕이 거주하는 도쿄 상공에 적기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일본 군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만 미드웨이 작전이 돌리틀 공습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와 연합함대는 이미 그 이전부터 중고태평양에서 미 함대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돌리틀 공습은 그 계획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에 가까웠습니다. 야마모토가 목표로 삼은 곳은 미드웨이 환초였습니다. 진주만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0캐리 떨어진 작은 산호섬으로 전략적 가치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야마모토는 미군이 이 섬을 반드시 사수하려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미드웨이를 미끼로 미 항공모함을 끌어내 경멸한다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지만 연이은 패태로 미군의 사기가 낮아져 반응이 굼뜰 것이라는 이 전제는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미드웨이 환초는 샌드섬과 이스턴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호초로 이루어진 작은 섬입니다. 두 섬을 합친 면적은 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북서쪽의 전초기지라는 위치가 이 섬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미군은 이곳에서 PBY 카탈리나 비행정으로 중구태평양 전역을 정찰했고 잠수함과 항공기 운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 섬을 점령하면 하와이에 대한 정찰과 압박이 훨씬 쉬워지고 미군은 중요한 감시 거점을 잃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짜 목표는 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구모 주이치 중장의 항공모함 부대가 먼저 미드웨이를 공습하고 곤도 노부타케 중장이 지휘하는 상륙부대가 뒤이어 섬을 점령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구원에 나서면 나구모가 이를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야마모토의 전함부대가 마무리를 짓는다는 단계적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미드웨이 공격부대, 상륙부대, 야마모토의 주력 전함부대, 잠수함 초계선, 알류샨 공격부대를 동시에 움직이는 매우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전체 전력을 여러 부대로 잘게 쪼개는 바람에 6월 4일 실제 항공모함 전투가 벌어진 해역에는 나구모의 항공모함 4척과 호위 함정들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력이 많다는 것과 필요한 순간 필요한 장소에 전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드웨이 작전을 한 달 앞둔 1942년 5월 7일과 8일, 남태평양 산호해에서 사상 최초로 항공모함끼리 서로의 함재기로만 맞붙는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뉴기니 포트모르즈비 공략을 지원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쇼호, 정규 항공모함 쇼카쿠와 지이카쿠로 편성된 제5 항공전대를 투입했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으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전투에 앞서 양측은 서로의 정찰 보고를 오인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미군 급유함 네오쇼와 구축함 심스를 주력 항공모함 전대로 오인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고, 심스는 격침되고 네오쇼는 대파되어 표류하다 자침 처분되었습니다. 진짜 항공모함 전대끼리의 교전은 다음 날에야 벌어졌습니다. 전투 첫날인 5월 7일, 미군 함재기가 경항공모함 쇼호를 발견해 격침시켰습니다. 이튿날에는 양측 주력 항공모함 간의 정면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쇼카쿠에 폭탄 3발을 명중시켜 비행갑판을 대파했고, 지이카쿠는 스콜 속으로 피신해 직접적인 뇌격은 피했으나 함재기와 숙련 조종사를 대거 상실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렉싱턴의 어뢰 2발과 폭탄 2발을 명중시켰습니다. 렉싱턴은 초기 손상 통제에는 성공했으나 몇 시간 뒤 내부에 차있던 항공유 유증기가 인화되어 대폭발을 일으켰고 결국 자침 처분되었습니다. 요크타운도 비행갑판을 관통하는 폭탄 1발에 직격당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무승부에 가까웠으나 전략적으로는 미군의 승리였습니다.
포트모르즈비 공략이 저지되었을 뿐 아니라 쇼카쿠와 지이카쿠라는 일본의 정예 항공모함 두 척이 한 달 뒤로 다가온 미드웨이 작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카쿠는 비행갑판 손상으로 본토 수리가 필요했고, 지이카쿠는 함재기 보충과 조종사 재편성에 시간이 걸려 전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구모가 이끌 기동부대는 원래 6척이던 항공모함 가운데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 4척만으로 미드웨이에 나서게 되었지만, 야마모토는 이 전력 손실을 알고도 작전 일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사정도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세러토가는 잠수함 공격으로 손상되어 수리 중이었고, 렉싱턴은 이미 침몰한 뒤라 태평양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크게 손상된 요크타운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미드웨이 작전, 통칭 MI 작전은 처음부터 해군 군령부 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군령부는 남태평양 보급선을 끊는 방안을 선호했고, 미드웨이 작전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참모진을 통해 도상연습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나오도록 결과를 조정하면서까지 군령부를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심판관이 격침 판정을 내린 항공모함을 야마모토 측 참모가 임의로 경미한 손상으로 바꾼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훗날 알려졌습니다. 논쟁이 정리되지 않자 참모장 오가키 소장은 군령부에 이 작전이 승인되지 않으면 야마모토가 사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넌지시 전달했고, 이 초유의 사태를 우려한 군령부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작전 계획 자체는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미드웨이 공약과 동시에 북쪽 알류샨 열도에도 별도의 함대를 보내는 양동작전을 병행했는데, 이는 단순한 미끼를 넘어 북태평양 방어선을 넓히려는 일본의 독자적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미 태평양 함대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어 설령 항공모함이 출동하더라도 미드웨이 함락 이후에야 뒤늦게 도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의 분산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함대 전체를 12개가 넘는 개별 부대로 잘게 쪼개 태평양 2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에 흩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주력 부대는 나구모의 기동부대로부터 300캐리 이상 떨어뜨려 놓았는데,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미군을 넓게 유인하는 그물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주력 부대가 보유한 정찰기와 대공화력이 정작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구모 기동부대를 전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많은 전사학자들이 이 광범위한 병력 분산을 미드웨이 패배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게 됩니다. 야마모토가 편성한 MI 작전의 병력은 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움직인 것은 나구모 주이치 중장이 지휘하는 제1항공함대, 통칭 기동부대였습니다. 항공모함 아카기와 카가로 구성된 제1항공전대, 그리고 히류와 소류로 구성된 제2항공전대, 이렇게 항공모함 4척이 중심이었습니다. 제2항공전대는 야마구치 다몬 소장이 지휘했습니다. 여기에 고속전함 하루나와 기리시마, 중순양함 도네와 치쿠마, 경순양함 나가라와 구축함 11척이 호위로 붙었습니다. 4척의 항공모함에는 함재기가 각각 아카기 60대, 카가 74대 등 총 248대가 실려 있었고, 여기에 도네와 치쿠마의 수상 정찰기가 함대 전방을 수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상륙을 담당한 것은 곤도 노부타케 중장의 제2함대였습니다. 여기에는 전함 곤고와 히에이, 중순양함 아타고와 초카이, 묘코와 하고로, 경항공모함 지이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수송선단에는 이치키 기요나오 대저가 지휘하는 약 5,000명의 상륙병력이 타고 있었습니다. 곤도 예하 구리타 다케오 중장의 제7 순양함 전대, 즉 중순양함 구마노, 스즈야, 미쿠마,
모가미로 구성된 근접 지원 부대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동부대와 상륙부대 뒤에는 야마모토가 직접 탑승한 주력 부대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배수량 6만 8천 톤이 넘고 46cm 주포 9문을 탑재한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에 승선했습니다. 주력 부대는 나가토, 무스 등의 전함을 포함하고도 나고모 부대보다 훨씬 서쪽에 떨어져 있었고, 다카스 시로 중장의 별도 경계 부대도 전함 4척과 순양함, 구축함으로 편성되어 북쪽 알류샨 방면을 지원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10수척이 별도의 정찰선을 형성해 미 함대의 출항을 포착한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배치가 예정보다 늦어져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요크타운은 일본 잠수함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미 그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하루 앞선 6월 3일 더치하버에서는 일본 항공모함 류조와 준요가 알류샨 양동작전을 감행했지만, 이미 암호를 해독한 니미츠는 흔들리지 않고 가용한 항공모함 전력을 모두 미드웨이 쪽에 집중시켰습니다. 한편 일본군이 대함대를 편성하는 동안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구에서는 조지프 로슈포트 중령이 이끄는 암호해독반, 통칭 하이포 기지가 일본 해군의 암호 체계인 JN-25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독은 아니었지만 일부 암호군의 의미와 반복되는 표현을 조합해 전체 계획을 추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42년 5월 무렵 하이포 기지는 하루 500에서 1000건에 달하는 일본군 무전을 감청해 그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해독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연합군 정보기관과도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확도를 높여갔습니다. 감청된 무전에는 다가올 작전의 목표지를 가리키는 암호명 AF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로슈포트와 정보장교 에드윈 레이턴 중령은 AF가 미드웨이일 것이라 추정했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5월 중순 미드웨이 기지의 지시에 암호하지 않은 평문으로 담수 정수 시설이 고장나 식수가 부족하다는 허위 무전을 발신하게 했고, 얼마 후 일본군의 감청 보고에 AF는 물이 부족하다는 문장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AF가 미드웨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일화 하나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고, 이미 축적된 분석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하이포 기지는 알류샤는 6월 3일, 미드웨이는 6월 4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고모의 항공모함 부대가 북서쪽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판단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의 공격 예상 날짜와 병력 규모, 접근 방향까지 파악한 채로 항공모함을 미드웨이 북동쪽에 미리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접근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드웨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위는 전투 이후 뜻밖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전투 직후 미국의 한 대형 일간지가 일본군 병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암호해독 사실이 노출될 뻔했지만, 다행히 일본 측은 이 보도를 눈여겨보지 않아 JN-25가 뚫렸다는 사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흔히 기적의 승리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일본군의 의도, 날짜, 병력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마모토는 자신의 암호가 이미 뚫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복잡한 기만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정보의 우위를 준 쪽이 판을 짜고 그 판을 모르는 쪽이 끌려 들어간 셈입니다. 이 비대칭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의 절반을 결정지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자체 전사 기록도 이 전투를 기적이 아니라 정보력과 조종사들의 희생, 그리고 약간의 운이 겹쳐 만들어낸 결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군의 가용 항공모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산호의 해전에서 큰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이 1942년 5월 27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주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좌현 외판 약 7m 구간이 크게 뒤틀렸고,
내부 격벽 지지 구조 상당수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최소 90일 혹은 본토 조선소로 보내 석 달 가까이 수리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니미츠는 드라이도크 1번에 물이 빠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며 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수리 담당 기술 장교 파일스테그 중령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사흘 안에 이 배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야 한다. 긴 침묵 끝에 기술 장교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1,400여 명의 진주만 조병창 인력이 사흘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정밀한 설계 도면조차 없이 원래의 건조 도면만 참고해 작업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없어 일부 손상 부위는 리벳 대신 용접으로 임시 봉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전투 중 충격에 약한 접합부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내부 격벽 보수를 비롯한 상당수 작업은 아예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니미츠의 목표는 완벽한 수리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5월 29일, 요크타운은 승조원 훈련조차 마치지 못한 채 세로토가에서 급히 차출한 항공대까지 태우고 드라이도크를 나섰고, 5월 30일 진주만을 떠나 엔터프라이즈, 호넷과 합류했습니다. 세척의 미 항공모함은 미드웨이 북동쪽 해상, 니미츠가 포인트 럭이라 명명한 지점에서 대기했습니다. 프랭크 잭 플래처 소장이 요크타운의 제17 기동부대와 함께 전체 지휘를,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소장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제16 기동부대를 맡았습니다. 스프루언스는 항공모함 지휘 경험이 없었으나 피부질환으로 입원한 윌리엄 홀시 중장을 대신해 급히 지휘를 맡은 경우였습니다. 니미츠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적 항공모함을 최우선으로 공격하되 미드웨이 방어를 위해 항공모함을 무리하게 희생하지는 말라는 계산된 위험이었습니다. 새 항공모함에는 함재기 233대가 실려 있었고, 여기에 미드웨이 섬 자체에 해병대, 해군, 육군 항공기 127대를 더하면 미군의 항공 전력은 총 360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일본 기동부대의 항공기는 248대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미군이 우세했지만 세부 전력에서는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진주만과 인도양에서 연속으로 실전을 치른 숙련된 부대였고, 제로 전투기는 와일드캣보다 기동성과 항속거리에서 앞섰으며, 뇌격기의 항공어뢰도 미군의 마크 13 어뢰보다 훨씬 신뢰할 만했습니다. 미군의 TBD 데버스테이터는 느리고 이미 구식이었던 반면,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는 견고하고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미군 함정에는 접근하는 공격대를 미리 포착하는 레이더가 있었던 반면, 일본 항공모함은 전투 초계기와 유관 감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요컨대 일본은 실전 경험과 조직력에서, 미군은 정보와 레이더, 손상 통제, 그리고 미드웨이라는 침몰하지 않는 기지에서 강점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6월 3일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PBY 초계기가 서쪽 약 700마일 해상에서 일본군 수송선단을 발견했습니다. 나구모의 기동부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17 9대의 고고도 폭격은 명중탄이 없었고, 그날 밤 PBY 초계기 4대가 일본군 유조선 아케보노 마루에 뇌격을 가해 명중시켰지만 선단의 진격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플래처와 스프론스는 이 수송선단을 향해 성급히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상륙병력이 아니라 태평양 함대를 파괴할 수 있는 일본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진짜 결전은 다음날 새벽에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6월 4일 새벽 벌어질 일들을 이해하려면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이 언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격대를 출격시키려면 경납고의 항공기를 승강기로 끌어올려 정해진 순서로 늘어세우고, 함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도록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귀환하는 항공대를 받아들일 때도 갑판을 비워야 했고, 착함한 기체는 다시 경납고로 내려 급유와 정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함대 상공을 지키는 전투 초계기 교대까지 겹치면 추격과 회수와 초계 전환이 모두 같은 갑판 하나를 두고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급유와 무장을 주로 밀폐된 경납고 안에서 처리했습니다. 갑판을 정리하기에는 유리했지만 폭탄이 경납고를 관통하면 항공유와 탄약이 한꺼번에 불붙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모함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위험을 안고 있었으나 산호의 실전을 거치며 항공유 배관을 미리 비우고 화재 구역을 신속히 차단하는 절차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나구모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폭탄을 어뢰로 바꾸는 시간만이 아니라 귀환대 회수와 초계기 교대, 반복되는 공습 회피를 동시에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의 공격력은 강력했지만 비행갑판의 일정이 한 번 무너지면 그 힘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6월 4일 오전 4시 30분, 도모나가 대위가 이끄는 항공기 108대가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에서 차례로 발진했습니다. 원래 진주만 공습을 지휘했던 후치다 미소 중좌가 이끌 예정이었으나 출항 도중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라 도모나가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편대는 제로 전투기, 급강하 폭격기, 수평 폭격기 각 36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고모는 미군 함대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뇌격기를 포함한 상당수 항공기를 예비대로 남겼습니다. 오전 6시 반, 도모나가의 편대는 미드웨이 환초의 활주로와 시설물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미드웨이 방어에 나선 해병대 제221 전투비행대는 플로이드 파크스 소령의 지휘로 F2A3 버팔로와 F4F 와일드캣 약 25대를 출격시켰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이들은 짧은 공중전에서 15대를 잃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크스 소령은 낙하산으로 탈출했으나 하강하는 그를 향해 일본 전투기가 기총소사를 가했고 산호초에 떨어진 뒤에도 사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병대의 요격은 일본 공격대의 편대를 흐트러뜨려 일본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활주로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도모나가는 귀환하면서 두 번째 공격이 필요하다고 타전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항공기들도 나구모의 함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신형 TBF 어벤저 6대와 B-26 마로더 4대가 호의 없이 어뢰를 매달고 접근했으나 5대와 2대가 각각 격추되었고 어뢰는 단 한 발도 영중하지 못했습니다. B-26 한 대는 기암 아카기의 함교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다 추락해 나고모를 비롯한 장교들이 몸을 숙여 피해야 했습니다. 뒤이어 해병대 SBD 돈틀리스 16대도 다이빙 폭격 훈련 부족으로 완만하게 활공하다 제로 전투기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항공대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이 반복된 공격은 일본 항공모함을 계속 회피기동하게 만들며 나구모의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나구모의 정찰망에는 이미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미 함대의 접근로에 배치되어야 할 일본 잠수함 경계선이 늦게 배치되는 바람에 정작 미 함대가 그 해역을 통과한 뒤에야 자리를 잡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순양함과 전함에서 발진하는 수상 정찰기가 그 눈을 대신해야 했는데 오전 7시 28분 순양함 도내에서 발진이 30분가량 지연되었던 정찰기 한 대가 뒤늦게 적으로 보이는 함정 10척 발견을 타전했습니다. 첫 보고에는 항공모함이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나고모는 오전 7시 15분 이미 예비대 항공기를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재무장하라고 명령해둔 상태였고 정찰기가 항공모함 포함 사실을 추가로 알려온 것은 오전 8시를 넘긴 뒤였습니다. 나고모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도모나가 편대를 받아들여야 했고 예비 항공기들은 이미 폭탄으로 무장을 바꾸는 중이었으며
동쪽에는 정체가 불분명한 미군 함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소장은 준비된 항공기부터 즉시 출격시킬 것을 건의했지만 나고모는 충분한 전투기 호위 없이 출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귀환대를 먼저 회수한 뒤 정돈된 공격대를 내보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흔히 5분만 늦었어도 일본 공격대가 이륙했을 것이라 이야기되지만 이는 실제와 어긋납니다. 공격기 대부분은 여전히 경납고 안에서 급유와 무장 작업 중이었고 완전한 공격대를 갑판에 올리려면 어차피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나고모 개인의 우유부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적 항공모함이 이미 가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일본의 작전 계획 자체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모나가 편대의 착함은 오전 9시 18분에야 끝났고 나고모의 항공모함 4척은 갑판과 경납곡고 안에 폭탄과 얼회, 연료 호스가 뒤섞인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함대의 위치 보고가 들어오자 플래처는 제16 기동부대에 먼저 공격하도록 지시했고 스프론스는 참모들과 상의한 뒤 최대한 빨리 공격대를 발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편대를 완벽하게 정렬해 한꺼번에 내보내려면 시간이 걸렸지만 스프론스는 일본 항공모함이 반격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타격해야 한다고 보고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항공기들을 준비되는 순서대로 내보냈습니다. 전투기와 급강하 폭격기, 느격기의 속도와 항속거리가 저마다 달랐던 탓에 공격대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흩어질 위험을 아는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호넷의 항공대는 이날 가장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항공대장 스테노프링 중령이 이끈 전투기와 급강하 폭격기 주력은 265도 항로로 서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함대는 이미 240도 방향에 있었습니다. 호넷 소속 제8 뇌격 비행대의 지휘관 존 왈드론 중령은 링의 항로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무선으로 몇 차례나 이견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옥에 나가라. 나는 일본군이 어디 있는지 안다. 나를 따르라. 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TBD 데버스테이터 15대를 이끌어 홀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은 편대는 계속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연료가 줄어든 전투기 10대가 먼저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대부분 위치를 찾지 못해 바다에 불시착했고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린 자신도 225 해리를 날아간 뒤에도 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홀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날 호넷에서 발진한 항공기 59대 가운데 20대만이 복귀했고 그중 단 한 대도 적함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아무데도 가지 못한 비행으로 불리며 오래도록 논쟁거리로 남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의 공격대도 완전하게 조직되어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를 이끈 웨이드 매클러스키 중령은 예정된 해역에 도착했지만 일본 함대를 찾지 못했고 연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경 왈드론이 이끄는 호넷 소속 제8 뇌격 비행대가 가장 먼저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했습니다. 왈드론은 출격 사흘 전 조종사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변을 정리해두라고 미리 일러둔 참이었습니다.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으로 돌입한 TBD 데버스테이터 15대를 향해 제로 전투기와 대공포화가 집중되었습니다. 느린 데버스테이터는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 낮고 고든 항로를 유지해야 했고 한 대씩 불이 붙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15대 전부가 격추되었고 승무원 30명 가운데 단 한 사람, 조지 게이 소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게이는 어뢰를 발사한 직후 격추되었고 팽창하지 않은 구명뗏목과 우연히 떠오른 고무방석에 의지해 30시간 가까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다음날 PBY 초계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표류하는 동안 그는 근처에서 벌어진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 항공모함에 명중한 어뢰는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디어 도착한 엔터프라이즈 소속 제6 뇌격 비행대 VT-6도 TBD 14대 가운데 지휘관 유진 린지 소령을 포함해 대부분이 격추되었습니다. 요크타운 소속 제3 뇌격 비행대 VT-3도 TBD 13대로 공격에 나섰으나 지휘관 랜스 메시 소령이 전사하며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요크타운 소속 제3 전투비행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VT-3을 호위하던 중 제로 전투기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휘관 존 대치 소령은 이 교전에서 2대씩 짝을 지어 서로의 사각을 보완하는 새로운 공중전 기동을 실전에 처음 적용했는데, 이는 이후 대치 위브라는 이름으로 미 해군 전투기 전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 속에 뇌격기 편대를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세계 뇌격 비행대에서 출격한 어뢰기 41대 가운데 전투를 마치고 살아남은 것은 단 6대에 불과했고, 어뢰는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명백한 실패였지만 이 희생에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공으로 연달아 돌입하는 뇌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함대 상공을 지키던 일본군 제로 전투기들이 모두 낮은 고도로 끌려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뒤이어 급강하 폭격기가 반드시 도착하리라는 보장도, 자신의 어뢰가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확신도 없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함대의 하늘을 지켜야 할 전투기들이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순간, 훨씬 높은 고도에서는 전혀 다른 편대가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급강하 폭격기 편대는 웨이드 맥클러스키 중령의 지휘 아래 2시간 가까이 예상 좌표 부근에서 빈 바다만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한계에 다다를 무렵 맥클러스키는 전속력으로 항진하는 일본 구축함 아라시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잠수함 노틸러스를 뒤쫓다 본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이 구축함의 항적을 거슬러 따라가다 보면 본대에 닿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맥클러스키의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마침내 일본 기동부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각, 요크타운에서 발진한 맥스웰 레슬리 중령의 급강하 폭격기 편대도 도착했습니다. 서로 다른 항공모함에서 서로 다른 항로로 날아온 3개 편대가 우연히 비슷한 시간에 일본 함대 상공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합동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맥클러스키가 카가를 목표로 삼자 뒤따르던 편대도 같은 목표에 몰렸고, 엔터프라이즈 제6 폭격대장 리처드 베스트 대위는 일부 항공기를 이끌고 뒤늦게 기아막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요크타운의 제3 폭격대는 소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뢰 비행대의 희생 덕분에 하늘에는 이들을 막아설 제로 전투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갑판 위에는 재무장 작업 중이던 폭탄과 어뢰, 연료 호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카기의 항공참모 후치다는 견시원이 적 급강하 폭격기!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순간, 검은 점들이 이미 자신의 배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SBD 돈틀리스 약 50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5분 사이에 아카기, 카가, 소류 3척이 영중탄을 얻어맞았습니다. 카가에는 폭탄 서너 발이 명중했는데, 한 발이 함교 바로 앞에서 폭발해 함장 오카다 지사코 대령을 비롯한 장교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망했습니다. 소류에도 3발가량의 폭탄이 명중해 경락고가 화염과 탄약 폭발에 휩싸였고, 함장 야나기모토 류사쿠 대령은 퇴함을 거부하고 배와 함께 남았습니다. 리처드 베스트 대위가 이끈 소수의 돈틀리스는 아카기를 노렸습니다. 명중탄은 많지 않았지만 한 발이 후부 승강기 부근 경납고에서 폭발해 갑판 위 어뢰의 연쇄 폭발을 일으켰고, 조타와 지휘기능도 함께 손상되었습니다. 경납고 아래 정비병과 무장병들은 대피할 겨를도 없이 화염에 휩싸였고, 3척의 사상자 대부분이 이들이었습니다. 나구모의 참모장 구사카 소장은 아카기에서의 지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함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함장 아오키 대전은 눈물을 흘리며 나구모에게 제동님, 이 배는 제가 맡겠습니다. 부디 나가라로 기함을 옮겨 함대 지휘를 계속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나구모는 결국 함교 창밖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순양함 나가라로 기함을 옮겼습니다. 시각은 오전 10시 46분이었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했던 정예 항공모함 3척이 30분 만에 불타는 잔해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5분은 우연히 겹친 결과였지만 그 이전 30여 분 동안 나구모가 내린 판단들이 이 우연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야마구치가 건의한 대로 절반의 전력으로라도 즉시 반격에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나구모는 완전한 전력을 갖춰 한 번에 결정타를 날린다는 일본 해군의 교리를 고수했지만 그 교리가 요구하는 시간을 적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기하려던 선택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판단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미드웨이는 승자가 모든 것을 정확히 해낸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호넷 항공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미군은 실패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 남은 전력을 적절한 목표에 집중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5분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동부대에 남은 항공모함은 히류 한 척뿐이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몬 소장은 해군 내에서 가장 유능한 항공전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던 인물로 진주만과 인도양 작전까지 나구모의 기동부대를 이끌며 실전 경험을 쌓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경 급강하 폭격기 18대로 구성된 첫 반격 편대가 히류에서 발진해 요크타운을 추적했고 정오 무렵 폭탄 3발을 명중시켜 기관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요크타운의 손상 통제반은 신속하게 응급수리를 마쳐 오후에는 다시 항해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 히류에서 발진한 두 번째 반격 편대, 뇌격기 10대가 다시 요크타운을 공격했습니다. 이 편대를 이끈 것은 도모나가 대위였습니다. 도모나가의 기체는 이날 새벽 미드웨이 공습 당시 이미 연료 탱크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편도 비행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출격을 자원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일본군 조종사들은 손상을 복구한 요크타운을 아예 다른 함선으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뢰 2발이 명중했습니다. 요크타운은 급격히 기울며 완전히 항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함장은 결국 퇴함을 명령했습니다. 도모나가는 이 공격을 마지막으로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같은 요크타운을 2차례 공격했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미군 항공모함 2척을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모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히류의 반격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대가도 컸습니다. 2차례에 걸친 출격에서 상당수의 항공기와 숙련된 조종사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크타운을 무력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히류의 승조원들은 잠시나마 사기를 되찾았습니다. 세 척의 동료 항공모함이 불타는 상황에서도 히류는 계속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요크타운의 정찰기가 이미 히류의 위치를 미군 본대에 타전한 뒤였습니다. 오후 5시경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히류를 발견했습니다. 편대에는 폭탄을 소진한 요크타운 소속기 일부도 함유해 있었습니다. 히류는 격렬한 회피 기동을 펼쳤지만 명중탄 4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폭탄은 전방 경납고와 비행갑판 전방부를 강타했고 곧이어 경납고 내부의 폭탄과 연료에 인화되며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관 자체는 크게 손상되지 않아 자정 무렵까지 항해를 계속했지만 화재는 끝내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바뀐 6월 5일 새벽, 더 이상 히류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야마구치 소장과 함장 가쿠 도메오 대좌는
남은 승조원 약 800명을 비행갑판에 모아 천왕을 향한 만세삼창을 이끈 뒤 퇴함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퇴함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야마구치와 가쿠는 비상식량인 건빵과 물을 나누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마구치가 저 달의 아름다움을 좀 보게 라고 말하자 가쿠는 정말 밝군요. 20하루쯤 된 달인가 봅니다. 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퇴함 직전 야마구치는 참모 이토 세이로쿠 중좌를 통해 나구모에게 마지막 전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사죄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더욱 강한 일본 해군과 서륙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구축함 가주구모의 함장에게는 어뢰로 히르를 격침시켜달라는 요청을 남겼습니다. 새벽 5시 10분경 구축함 마키구모가 어뢰 한 발로 히르를 가격했습니다. 그러나 히르는 곧바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정찰기는 아직 떠있는 히르를 발견했고 일부 기관실 승조원들이 배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탈출해 보트에 올랐지만 오랫동안 표류해야 했습니다. 히르는 그날 오전 9시경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로써 진주만을 기습했던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이 채 30시간이 되지 않는 사이에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함과 순양함, 잠수함, 그리고 다른 항공모함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드웨이 해역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핵심 항공 전력은 이 순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세 척의 항공모함이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야마모토는 곧바로 철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수상 함대를 모아 야간에 미군 함대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장거리 산소어뢰와 충분한 야간 훈련을 바탕으로 야간 수레전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밤에 전함과 순양함으로 접근해 포격과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곤도의 제2함대와 자신의 주력 부대에 동진을 명령했고 구리타 다케오 중장의 제7 순양함전대 모가미, 미쿠마, 구마노, 스즈야는 미드웨이를 향해 고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전함부대는 나구모의 항공모함보다 수백 해리 뒤에 있었고 미군 함대의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군 함대 역시 야간 수상 전투를 경계했습니다. 스프로언스는 일본 전함과 순양함이 접근할 가능성을 고려해 함대를 동쪽으로 물렸습니다. 승리 직후 적을 추격하지 않은 이 결정은 일부에서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야간 전투에 들어가면 항공모함의 장점을 잃고 일본이 강점을 지닌 영역에서 맞서야 했습니다. 6월 5일 새벽, 야마모토는 결국 미드웨이 점령 작전을 취소했습니다. 강력한 수상함대를 보유하고도 일본 해군의 전함들은 이 전투 내내 단 한 번도 미군 함대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철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그토록 바라던 함대 결전은 결국 항공모함 비행단들의 전투로 모든 것이 결판난 뒤였습니다. 한편 퇴함 명령이 내려진 요크타운은 곧바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는 크게 기울어 있었지만 여전히 떠 있었고 미 해군은 이 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5일과 6일 장교 29명과 사병 141명으로 구성된 자원구조대가 다시 승선해 침수구역을 막고 예인을 준비했습니다. 구축함 한맨이 옆에 바짝 붙어 전력과 소방호스를 공급했고 예인함 바이레오가 배를 끌었습니다. 손상통제반은 함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6월 6일 오후 표류물 사이로 미군의 경계를 뚫고 접근한 일본 잠수함 E-168이 어뢰 4발을 발사했습니다. 2발이 요크타운에 명중했고 세 번째 어뢰는 곁에 있던 구축함 한맨을 강타했습니다. 한맨은 선체가 꺾이며 순식간에 침몰했고
가라앉는 과정에서 갑판의 폭내까지 폭발해 바다에 떠있던 생존자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승조원이 이미 대피한 뒤였기에 요크타운 자체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한면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요크타운은 1937년 취역한 이래 태평양 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으로 산호의 해전을 거쳐 이번 미드웨이까지 쉴 새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어 온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7일 새벽, 배는 서서히 왼쪽으로 기울며 결국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전투가 끝났다고 여겨질 수 있는 시점에도 함정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로 돌아간 승조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패가 결정된 뒤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요크타운과 한맨의 마지막은 미드웨이 해전이 6월 4일 하루로 끝난 전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전투는 6월 4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드웨이로 접근하던 구리타의 제7 순양함 전대는 작전 취소 명령에 방향을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새벽, 전대는 미군 잠수함 템버를 발견했다는 보고에 급격한 회피기동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중순양함 모가미가 미쿠마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모가미의 함수는 크게 찌그러졌고 미쿠마도 연료 탱크 주변이 파손되어 기름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두 척은 구축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느린 속도로 뒤따르다 다음날 미군 항공기에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6월 6일,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공격했습니다. 미쿠마는 여러 발의 폭탄과 장전된 산소호르의 연쇄 폭발로 결국 격침되었습니다. 이 공습 과정에서 해병대 조종사 리처드 플레민 대위가 미쿠마를 향해 활공 폭격을 감행하다 전사했습니다. 플레밍은 이틀 전 미드웨이 방어전에서도 출격해 무사히 귀환했던 조종사였지만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고 사후 명예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모가미도 폭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함수를 잃은 채로도 간신히 일본까지 귀환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도 있었지만 수백 명이 미쿠마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항공모함 몇 척의 손실에 가려져 있지만 이 순양함의 최후는 항공 어무를 잃은 수상함이 대낮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야마토의 함교에서 야마모토는 참모들이 항공모함 몇 척의 피격 소식을 잇따라 보고하는 동안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마모토는 결국 미드웨이 인근의 전 함정에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상륙부대와 주력부대를 포함한 일본 연합함대 전체가 본국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집계된 손실은 양측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본군은 항공모함 4척, 순양함 1척을 잃었고 탑재하고 있던 항공기 248대 전량이 상실되었습니다. 전사자는 3,0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항공모함 4척에서만 2,181명이 전사했는데 아카기 267명, 카가 811명, 히류 392명, 소류 71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격침된 미쿠마에서 700명, 대파된 모가미에서 92명이 더해졌고 구축함과 유조선 승조원 등을 합쳐 사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미군은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구축함 한맨을 잃었고 전사자는 30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후퇴하는 일본군을 공습하다 전사한 클래런스 팅커 소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는 미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정예조종사 대부군이 미드웨이에서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설명은 다소 과장된 것입니다. 격추된 항공기의 조종사 상당수는 실제로 구조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손실은 항공모함 4척과 함께 사라진 정비병, 갑판요원, 그리고 이들을 운용하던 지휘체계였습니다. 항공기는 다시 만들 수 있어도 항공모함과 숙련된 운용 조직을 재건하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미국은 A6급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종사 양성 체계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소수 정예를 오래 훈련시킨 반면 미국은 훈련을 표준화해 신참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전투는 미 해군에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니미츠는 요크타운 침몰 이후 보고서에서 항공모함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화재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고, 이를 계기로 화재 진압 훈련이 전 과정에 걸쳐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여러 해전에서 미 해군 함정의 손상 통제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은 미드웨이에서 치른 대가 덕분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미드웨이는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주만 이후 6달 동안 이어지던 일본의 공세는 이 전투를 기점으로 완전히 멈췄고, 야마모토가 구상했던 하와이 침공과 추가 팽창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해군이 곧바로 무력해진 것은 아니어서 2달 뒤 시작된 과달카날 전역에서도 미군에 여러 차례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 점에서 미드웨이를 승패가 그 자리에서 결정된 순간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진격은 멈추기 시작했고, 미군은 길고 값비싼 반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양측의 주력함은 전투 기간 내내 서로의 한포 사거리 안에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오로지 항공기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투는 아무리 정교한 작전 계획도 몇 분 단위의 판단 오차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고모의 신중함과 야마구치의 과감함,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어뢰 비행대 조종사들의 희생이 뒤섞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른 것은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려진 크고 작은 결정들이었습니다. 전투 직후의 상황 파악은 양측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의 보고를 종합한 결과는 실제보다 더 많은 일본 함정을 격침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 편대가 같은 목표를 공격하면서 불타는 함정을 서로 다른 배로 오인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항공사진과 정보보고, 그리고 일본 측 기록이 맞춰지면서 전과는 뒤늦게 정리되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살아남은 장병들은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패전의 규모를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대본령은 이 참패를 승리로 발표하며 오히려 미군 항공모함 2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고, 생존자들은 다른 부대로 뿔뿔이 흩어져 함구를 강요받았습니다. 부상자들조차 일반 병원이 아닌 별도의 병동에 수용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습니다. 반면 니미츠는 전투가 채 끝나기도 전인 6월 5일 이미 언론의 결과를 발표했고, 이 소식은 진주만 이후 위축되어 있던 미국 내 여론에 상당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니미츠와 미 해군 지휘부는 승리 뒤에도 신중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갈랐지만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세력의 다음 격돌은 2달 뒤인 8월 7일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에서 시작됩니다. 미 해병 제1사단이 이 섬에 상륙하면서 이번에는 드넓은 대양이 아니라 밀림과 좁은 해협,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함대가 뒤엉키는 반년에 걸친 소모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드웨이에서 살아남은 일본 조종사들과 미군 항공대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솔로몬 제도의 하늘과 바다에서 다시 싸우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승리로 어느 쪽이 앞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어느 쪽이 이미 확보한 지역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소모하게 될지가 갈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밤하늘을 함께 밝혀주세요. 깊어가는 밤,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